1959년 2월 26일 소련 우랄산맥 깊숙한 곳에서 구조대가 실종된 등산객들의 텐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텐트 안에는 신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있었고 개인 물품과 장비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한쪽에는 커다란 절개 흔적이 발견됩니다. 누군가 출입구가 아닌 텐트 안쪽에서 천을 찢고 밖으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산의 기온은 영하 수십 도. 그런 곳에서 일부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차에 텐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구조대는 숲속에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눈 속에서 발견된 9명의 시신, 부서진 갈비뼈, 심각한 두개골 손상,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기이한 상태, 그리고 일부 옷에서 검출됐다고 보고된 방사성 물질. 그날 밤 이 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약 한 달 전으로 되돌립니다. 1959년 1월 23일 우랄 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젊은 등산객들이 겨울 원정을 떠납니다. 리더는 23세의 이고르 디아틀로프. 그의 이름은 훗날 이 사건 자체의 이름이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대학생 관광객들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산행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번 원정 역시 상당한 난이도의 장거리 스키 트레킹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우랄산맥 북부의 오토르텐산. 처음 출발한 인원은 10명. 그러나 이동 도중 유리 유딘이 건강 문제로 원정을 포기합니다. 그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이 결정 하나 때문에 10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남은 사람은 9명. 그들은 계속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사건 직전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 위를 걷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 그리고 일기에 남아있는 기록. 사진 속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2월 1일 날씨가 악화됩니다. 강한 바람과 눈 때문에 일행은 예정된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홀라트 샤흘산의 경사면에 텐트를 설치합니다. 숲까지 내려가면 바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날 이동한 고도를 잃지 않기 위해 경사면에서 야영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식사를 하고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밤의 기록이 됩니다. 원정 일정에 따르면 일행은 2월 중순 무렵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 원정에서는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색이 시작됩니다. 학생들, 구조대, 군병력, 항공기까지 동원됩니다. 그리고 2월 26일 수색대가 마침내 텐트를 발견합니다. 텐트는 눈에 부분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장비와 신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숲 방향으로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양말만 신고 있었고 누군가는 맨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급하게 텐트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약 1.5km 아래로 내려간 구조대. 숲 가장자리에 커다란 삼나무 아래에서 불을 피운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유리 크리보니셴코, 유리 도로셴코. 두 사람은 충분한 방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높은 가지 일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들은 왜 이곳까지 내려왔을까? 왜 불을 피웠을까? 그리고 무엇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조금 뒤 텐트와 삼나무 사이에서 또 다른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 지나 콜모그로바, 루스템 슬로보딘. 그들의 위치는 마치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5명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이 넘게 흐릅니다. 봄이 찾아오고 눈이 녹기 시작한 5월. 수색대는 계곡의 깊은 눈 아래에서 마지막 4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일부에게는 심각한 흉부 손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한 명에게는 심각한 두개골 손상이 있었습니다. 한 시신에서는 혀 일부가 없었고 일부는 눈과 연조직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의복에서는 방사성 오염이 검출됐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조난사고가 아니라 20세기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련군의 비밀 무기 실험.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일부 목격담에는 그 시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방사능 흔적까지 더해지면서 비밀 군사 실험설은 빠르게 퍼집니다. 두 번째, 현지인들의 공격. 하지만 현장에는 외부인의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을 공격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괴생명체 또는 미확인 존재. 사진 속 정체불명의 형체를 근거로 각종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 눈사태. 가장 평범한 설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텐트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수색 당시 눈사태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을까? 왜 일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텐트를 설치한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을까? 눈사태설 역시 모든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60년이 지난 2019년, 러시아 검찰은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였습니다. 눈사태. 스위스의 연구진이 당시 지형과 눈의 상태, 강한 바람을 이용해 사건을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산 전체가 무너지는 거대한 눈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슬래브 형태의 눈덩어리. 일행은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경사면의 눈을 잘라 평평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로 강한 바람이 계속 눈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서 위쪽 눈층이 무너질 조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눈판이 텐트를 덮칩니다. 일부 사람들은 충격으로 다칩니다. 그들은 다시 눈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 출입구 대신 텐트를 찢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숲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영하 25도 이하의 추위와 강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텐트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을 피웁니다. 일부는 텐트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머지는 눈을 파서 바람을 피할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추위와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텐트, 발자국, 시신의 위치, 그리고 일부 심각한 부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디아틀로프 고개로 향했습니다. 후속 탐사에서 사고 지점 주변에서도 슬래브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증거가 확인됩니다. 심지어 비슷한 계절과 기상 조건에서 발생한 작은 눈사태는 강한 바람에 의해 불과 짧은 시간 만에 흔적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0년 넘게 이어진 미스터리의 정답은 괴생명체도 비밀 무기도 미확인 비행물체도 아닌 눈이었을까요? 현재 과학은 그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59년 2월 1일 밤 그 텐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차렸는지, 왜 출입구가 아닌 텐트를 찢었는지, 9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마지막 순간의 모든 과정까지 완벽하게 재구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 9명의 경험 많은 등산객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